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오는 20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쌍특검과 청문회와 맞물려 여야 줄다리기는 더 팽팽해질 전망입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견차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주 커다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국회법이 정한 원칙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했으면 새 정부의 살림살이, 새 정부가 가고자 하는 국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협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예산, 과거에 민주당에서 추진해 와서 이미 국민들에게 외면당한 예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집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전 예산이죠. 1,800억에 달하는 원전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2,400억이라는 청년 고용 예산을 환노위에서 단독으로 삭감하고 그 외에 뭐 특활비 예산이라든지 뭐 ODA 예산 같은 경우에는 9천억 원 이상 삭감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상의 이걸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20일 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처리되기는 힘든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민주당 20일에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단독 처리된 사례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20일 날 지금 현재 원내대표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양당 간사 4인 체제로 해서 20일 날 합의 처리한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예산은 처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뭐 대선 불복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선 끝난 지는 이제 1년이 넘었고 2년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국회의 예산 심사권에 대해서 용산에서 계속 간섭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독립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될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20일이면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쌍특검법을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20일 유예 기간이 끝나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는데 자, 쌍특검법은 어떻게 될지 이번에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서 이제 선진화법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법 역시도 선진화법으로 상정이 돼서 지금 이제 지난 4월 27일 날 상정해서 28일 마지막 이제 기한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사에서 35주년 창간 기념해서 한국갤럽하고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게 7일, 8일 날 한 결과가 보도가 됐습니다. 70%의 국민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거부해야 된다는 입장이 20%가 나왔고요.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까지 불거진 마당에 특검법을 예를 들어서 거부할 경우에 지금 벌써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총선에 임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이런 여사 리스크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두에게 좀 불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쌍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어서 자, 쌍특검법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앞서도 우리가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 삶이 피폐하다 말은 하면서도 예산안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쌍특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서 뭐 여론조사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여론조사에 담긴 뜻은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의 몸통으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서 와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이기 때문에 특검까지 이걸 가서 새롭게 나올 사안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걸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올림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정치 공세가 되고,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뭔가 숨기려 하는 그런 좀 수세적인 정치적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서 지금 늦었지만 머리를 맞대야 될 민생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것은 정쟁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 삶이 희생당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그 국회의 이런 그 운명을 쥐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감액 예산만 할 수 있거든요. 국회는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예산을 증액하자라는 주장을 한편으로 하시면서 예산 협상이 안 되면 감액 예산으로 단독 처리해야겠다 하시고, 법안도 지금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안 했던 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방송 관련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단독으로 지금 국회에서 폭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수권 정당도 해보시고 지금 야당도 해보시고, 또 야당도 그냥 야당이 아니라 절대 다수석의 야당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금 이제 마지노선 12월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그런 그 절박한 심정 속에서 좀 마음과 이런 그 입법부의 문을 좀 민주당에서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산안 그리고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야당은 음주운전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이 강도영 장관 후보자, 또 BBK 의혹 수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6명의 이제 그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돼야 되는데, 저도 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는 분들이 거론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그 굉장히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어떤 경위인지 인사청문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처음에는 방통위원장에 왜 검사 출신 후보자가 와야 되느냐라고 이제 처음에는 지명과 동시에 반대 의견을 펴시다가 이제는 뭐 BBK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치 공세를 위한 공세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방송이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이제 특정 어떤 그 입장만을 대변한다. 이런 비판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정 기능이라든지 또 전문가들, 그러니까 언론 종사자들의 게이트키핑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정도까지 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국민 일반 상식과 국민들이 지키는 법치의 틀 안에서 이 방송이 혹은 언론이 작동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 환경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법치에 입각한 그런 일처리 능력을 보이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새로운 방통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후보가 아니냐. 그래서 뭐 청문회를 해봐야 더 면밀히 보겠지만 권익위원회 때도 이제 우리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강도영 해수부 장관 일단은 후보자와 되게 그리고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예산안하고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길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좀 궁색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검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검을 발의한 거고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됐으면 국회를 존중해서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 국회를 좀 존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지금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인사 검증을 실패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을 임명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막 낙마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해수부 장관이 음주운전 폭력 전과인데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을 하는 단위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된 연유인지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것은 제대로 그 지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방통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권익위원장으로 있었던 기간이 5개월이에요.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라는 것이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관 위원장이 3개월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말이 좋아 낙마지 탄핵을 앞두고 시쳇말로 주랭랑을 한 건데 그 후임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시는 분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요. 방송을 장악하려고 기술을 부리던 이동관 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떠난 자리에 특수통 검사가 들어온다. 이거는 방통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2008년도이고요. 위원장이 한 8명가량이 이제 했었는데 그동안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된 전례도 없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조차에서도 적어도 최소한의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내지는 뭐 KBS 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변호 업무를 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을 했는데 이분은 한 거라면 MBC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 권익위 시절에 검찰에 조사하라라는 걸 넘긴 거죠. 소위 말하는 특수통 검사가 방송 장악을 하려고 기술을 부리는 것 정도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뭐 방송통신 분야에 했던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상인 위원 직무대행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직전에도 이동관 위원장 2명이서 방송 장악을 하려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임명을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임명을 할 경우에 이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이 상황입니다.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그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고집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시중의 여론이 더 우세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동관 그 전임 방통위원장이 뭐 탄핵을 앞두고 뭐 주랭랑을 쳤다. 참 듣기 민망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금 임기 중에 있었던 게 한 2개월 가량 되는데요. 그 2개월가량에 탄핵이라는 거,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탄핵을 하려면은 국무위원의 행위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수 의석으로 표결하면 이기니까 탄핵하면 그만이다. 이런 게 이제 탄핵권 남발이라는 것이고 탄핵 중독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이라는 게 지금 방송통신이라는 게 우리나라 뭐 언론이라든지 또 방송통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방통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이 본인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은 그 직을 그야말로 가슴을 에이면서 아마 내려놨을 겁니다. 임명권자에게 그 사표를 낼 때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을 그렇게 어찌 보면 좀 모욕적으로까지 뒤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서 뭐 방송 전문성이 없다, 뭐 방통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입니까? 빚어지는 문제가 아니죠. 전문성을 가장해서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편향적이고 어떤 방송이 특정한 정파와 진영의 진지가 되어 있다라는 비판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고 그 관심 속에서는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 와도 원칙을 지키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방송 장악이다, 언론 장악이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워크숍에서 발각됐던 소위 말하는 언론 장악, 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죠. 그거 순서대로 해서 전부 다 방송사 이사진과 대표들이 교체되고 김밥값 2,500원에도 방송사 이사직을 문제 삼아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불과 우리 기억 속에 몇 년 전의 일로 또렷하게 기억이 돼 있는데 지금 방송 장악이다, 뭐 방송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진정성 있고 중립적인 비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연합뉴스 TV 스튜디오에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 TV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서 이동관 위원장이 크게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연합뉴스 TV하고 ITN 사업자 변경을 시도하다가 연합뉴스 TV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부적격 사유로 결격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섣불리 또는 무리하게 심사를 진행하다가 생긴 일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본회의 청문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각 당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혁신이 약 보름 정도 일찍 조기 해산을 했는데 관련해서 뭐 절반의 성공, 뭐 100점 예고편, 용두삼이 빈송퇴장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먼저 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혁신위가 제시하신 혁신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혁신위가 제안하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혁신이라는 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입법부가 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또 뒷받침하고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바람직한 정부 견제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혁신 그 자체가 지금 바로 당장 이 시점에서 O냐 X냐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혁신위가 무용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좌절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뭐 지도부도 공관위를 구성을 하고 공관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또 공천 속에서 혁신위가 제안하신 의견들을 많이 녹여내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당장의 승패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전략 전술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선거에서 맞붙어야 하는 상대를 놓고 이제 펼쳐야 하는 이제 전략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나친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에서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기 종료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혁신위가 등장을 했고 저희 경우는 그 훨씬 이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고 그중에 통과된 것도 있고 계속 검토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조기 종영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임명한 건데요. 그렇다면 인유한 혁신위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론이 또 당내에서 불거질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공관위원장을 스스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물 건너 간 거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용산발 공천권 이것이 이제 크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제기됐던 중진들 또는 윤핵관 거취 문제가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그 김기현 대표 등
이제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문제와 아울러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국민의힘 안에서 굉장히 이제 좀 뜨거운 감자인 듯합니다. 그래서 비대위를 누구로 갈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제 장관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후속으로 또 마지막으로 1월 10일 직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거취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갈래가 좀 얽혀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뭐 지금부터 이제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으로 들어갈 텐데 상당히 복잡한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고 여러 가지 갈래가 쉽게 정리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 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조기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최근 갤럽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또 오차 범위로 좁혀진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보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는 뭐 연일 상승 중 상한가를 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뭐 조기 등판이라고 이제 정치권에 저는 들어오시는 거는 이제 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좀 추측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등판에도 사실은 뭐 조기 등판은 아니다. 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뭐 1월 뭐 10일 이렇게 뭐 되기 때문에 예. 조기 등판은 아닐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 당에 지금 뭐 국무위원이라 정당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에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젊은 유망주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도 특수통 검사 출신, 그 다음에 곧 뭐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로 나오는 한동훈 장관도 검사 출신. 원래 이제 자리라는 것은 좀 다양한 세력과 그 다음에 출신으로 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그런 게 정치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인물 부재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검사 아니면 아닌 그런 게 이제 국민의힘과 용산 같습니다. 앞서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에 있을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분이 만약에 검사 출신이라면은 저희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구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여론상 조금 높은 것은 그동안 한 2주 가까이 굉장히 언론에 다양한 형태로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구, 대전. 그래서 사실은 대선 행보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부가 같이 이제 등장한 경우도 있고요. 해서 언론에 노출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가 공개가 됐죠.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우세 지역 6곳뿐이다라는 결과가 알려졌는데, 자, 반면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총선 낙관론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단독 과반 180석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 총선 판세를 둘러싼 여야 분석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희 사무총장이 즉각적으로 이제 부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당에서 전문적으로 한 이런 여론조사도 아니고 이게 사실 대진표가 짜여져 있어야 여론조사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겸허하고 겸손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라는 것은 역대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사항이고 지금 또 그 구조적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국민들께 사랑과 희망을 드리고 또 되찾아야 되고 이런 상황은 당이 이 결과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우리 결과가 아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엄중히 수도권의 결과를 수도권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은 총선 200석에 이어서 또다시 이해찬 전 대표의 좀 낙관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는 언론에서 왜곡하는 거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가 2020년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180석을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 이제 교육연수원에서 주최하는 시도당 연설 또는 강연에서
아마 8, 9월 달부터 쭉 꾸준히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내년 있을 총선에 지금 저희가 180석이니까 거기서 수도권에서 몇 석이 좀 줄고 그다음에 충청, 뭐 호남 이런 그 전반적인 전체 253개 지역을 놓고 가는 지역마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일제히 조선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기본적으로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비관해서도 안 된다. 선거는 과학적으로 여론조사를 언론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정당에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네, 40구석 중에 6곳이 우세하다. 이것이 사무처에서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어떻게든지 유출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수도권의 현재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에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한 4주 전에,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 그 결과가 서울에서 되게 어렵다. 이것은 곧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법도 거부하고 그리고 각종 비위건도 제대로 이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권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선거가 내년 총선에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나온 이런 분석, 그다음에 저희로서는 이건 오래된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선거를 치렀던 경험을 갖고 있는 전 대표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낙관하니까 뭐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개혁을 잘 해야 되고 혁신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으로서 이 후보를 잘 뽑기 위한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전반적 발언 아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도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공천위원장에 또 사선의 안규백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비명계에서 계속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계파 갈등과 맞물려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또 이낙연 전 대표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안규백 의원께서는 사무총장도 역임하셨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이 저희가 의석수가 다 그러니까 거의 비례대표를 빼면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출신이 그 전략공천위원장을 맡는 것은 너무나 뭐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비명, 반명, 뭐 친명 이런 그런 내부의 그런 갈등과 전혀 무관한 인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실무자에게 이제 그 신당을 준비하라라고 했고 그리고 늦지 않은 기간 안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시겠다는 점과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시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당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늦었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을 만들려면 10월, 11월 달에 해야지만 이 뭐 검증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탈당하시는 분이나 또 새롭게 당에 합해야 되는 분들까지도 다 해서 가는 건데 벌써 12월 달 이제 중순 넘어가고 이준석 전 대표는 27일경 이제 당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는데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되는 게 뭔지도 좀 헷갈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을 만들기보다는 제3지대라는 그런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서 논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관망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창당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여기서 많은 의원들이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1번, 2번 내지는 뒤에 이제 뭐 3, 4번으로 들어가야지 의미 있는 득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당에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지금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신당 창당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남 가능성 시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권에서 뭐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화에 만나고 이런 거야 뭐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들 이제 행동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신당 창당 시사가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굉장히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비명계, 비주류라고 했던 분들이 숫자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목소리의 크기가 많지 않고 또 목소리를 애써 내시더라도 소위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의 공격
공격과 어떤 좌표 찍기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체급이 다른 인사의 등판이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인사의 등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민주당이 크게 변화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대의원제를 축소하고 즉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제 페널티를 강화해서 이제 친 이재명계라고 분류되는 원외 인사들이 대거 등용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더 이제 확장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우리 당을 향해서 뭐 검사 뭐 공화국이다 뭐 왜 자꾸 검사 출신만 쓰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우리 당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이 국정에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좀 되묻고 싶어요. 왜냐? 민주당은 피의자 대표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3번씩이나 다니시는 당대표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피고인, 피의자 당대표보다는 검사 출신들이 그나마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뭔가 뭐 그냥 비꼬고자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도 586 운동권 뭐 뚜껑만 열었다면 운동권 그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수두룩한 그런 임명과 인사 조치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두 지금 분 잠깐만 한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저희 당의 586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서울의 봄을 좀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